대한민국의 배우이자 영화감독. 데뷔 전 1973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에서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나 찢어지도록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사당동 재개발 지역의 판자촌 산동네에서 살았는데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았던 집이 자신의 집이었다고 한다. 퇴거 조치가 떨어지면 다른 재개발 지역으로 이사하고 또 마지막까지 남았다고 한다. 어느 날은 귀가했는데 대문이 헐려나가고 집 대문이 없는 날은 집벽에 빈틈으로 들어오고 어떤 날은 집벽이 헐려서 눈 뜨면 산 아래가 다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유년 시절은 학업보다 알바를 많이 했다고 한다. 가난 탓에 배불리 먹지 못했지만 어릴 적부터 키가 커서 종종 성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이를 깨달은 정우성은 중학교 3학년 때 서문여자 고등학교 앞 햄버거 집에서 재수생으로 속이고 알바를 했다. 공부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은행 말단 직원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하여 경기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고1 때 자퇴한다. 정우성 고등학교 자퇴 이후 학교는 마치 정글 같았다. 차별과 폭력이 난무. 아예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여러 알바를 계속하였는데 그 햄버거 집은 정우성을 보기 위해 매번 여학생들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햄버거 가게 화장실로 가는 벽면에는 정우성을 연모하는 여학생들의 낙서가 상당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인기였을지 짐작할 정도다. 그 바람에 사장이 시급도 올려줬다고 한다. 집안이 가난했던 것에 대해서는 딱히 불행하게 느끼지는 않았지만 교사들이 학생 사는 곳과 집안을 따져가면서 차별을 하는 것에는 불만이 있었다고 한다. 정우성이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런 성장 배경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훗날 단짝이 되는 배우 이정재를 만나게 된 것도 이 시기이다. 1994년 데뷔와 작품 활동. 영화 비트. 커피숍에서 알바하던 시절 타고난 외모 덕분에 업계 사람에게 길거리 캐스팅되어 모델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결국 자의 반 타의 반 학업과 연기를 위해 경기상고를 중퇴하고 모델 일과 알바를 겸업하는 중 오리온의 센스민트 CF를 통해 처음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이후 우월한 마스크와 기럭지로 주말 예능에 간간히 모습을 비추기도 하면서 업계에서의 인지도가 상승했다. 1994년 영화 구미호를 통해 깜짝 데뷔했다. 이때의 연기는 자신이 봐도 못 봐주겠다고 할 정도. 만만치 않은 고소영의 발연기까지 겹쳐서 관객은 공포에 떨었다. 서울 관객 17만 4,707명으로 흥행은 그다지 하지 못했다. 뒤를 이어 허영만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SBS 미니 시리즈 아스팔트 사나이에서 강동준, 이병헌, 원작에서는 이강토의 동생 동석으로 등장, 딱 그 나이와 외모에 맞는 반항적인 모습에 주목받는 신인으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땐 최민수가 드라마 모래시계로 터프한 이미지를 완전히 구축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시기로 최민수의 뒤를 이을 배우로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이정재가 거론되었으나 이정재가 모래시계 이후 방위병으로 입대하는 바람에 바로 정우성으로 이어져 오게 된다. 그러나 1996년 심은하와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 본 투킬이 연기력의 악평과 겹쳐서 서울 관객 13만 2,262명으로 흥행에 대실패한다. 같은 해 드라마 1.5는 멋있기만 한 팬시 상품의 나열이라는 악평과 시청률이 1.5%가 될 것 같다는 우려를 안고도 초반에 20%가 넘는 시청률을 보였으나 결국 30에서 40대 주시청자의 외면을 받았다. 이후 한동안 드라마 출연을 하지 않았다.
1997년 영화 모텔 선인장은 평단과 관객의 악평 속에 흥행에 참패했다. 고소영과 1990년대 청소년들의 로망이 된 비트와 절친 이정재를 만나게 해준 태양은 없다를 찍으며 오랜만에 흥행에 성공한다. 비트와 관련한 일화로는 1994년 주간 만화 잡지 영 챔프에 먼저 연재되던 원작 만화의 인기에 힘입어 1995년 당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주인공 이민혁으로 어느 청춘 스타가 어울리겠냐는 물음에 정우성이 1위를 차지한 것. 2위는 이정재였다. 이후 1996년 크랭크인하면서 주인공은 정우성이 되었다. 영화 비트는 1997년 5월에 개봉하여 20여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고 전국적으로는 100만여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당시 시점에서는 청춘 영화로는 드물게 흥행에 성공했다. 극장보다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렌탈 순위에 지속적으로 랭크됐고 1980년대 영웅본색, 첩혈상웅처럼 1990년대 시절의 10대 남성들의 로망과 판타지를 자극했다. 1999년 또다시 고소영과 함께한 영화 러브는 서울 관객 14만 5,242명으로 흥행에 참패한다. 다행히 유령은 최민수의 호연에 힘입어 34만 7,965명의 관객으로 선방했다. 2001년 막대한 제작비를 들인 무사는 평론가들의 평은 좋았지만 관객들의 평가는 좋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흥행 성적 또한 좋지 못했으며 2000년대 초중반은 대체로 좋은 흥행을 하지는 못하였다. 2003년 영화 친구로 800만 명이 넘는 대박을 친 곽경택 감독의 신작 똥개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원톱 영화임에도 전국 139만 4천 명으로 그다지 성공은 하지 못했다. 그래도 무사의 호위무사 역과 똥개의 동네 건달 역을 훌륭하게 연기하며 연기력 논란을 불식시켰다. 2004년 내 머릿속의 지우개로 흥행에 대성공하며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라는 불후의 명대사를 남긴다. 2005년 새드무비는 전국 106만 6,765명으로 흥행에는 실패했다. 2006년 전지현과 함께한 데이지는 전국 102만 3,096명으로 흥행 성적은 참담했다. 같은 해 중천은 10년차 배우임에도 연기력 논란과 완전 대실패로 결국 제작사까지 문을 닫아야 했다. 전국 관객 120만 명으로 2주 만에 극장에서 사라졌다. 2008년에는 이병헌, 송강호와 함께 출연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박도원 역으로 기사회생했다. 연출이나 감독 등 배우 외적인 면으로도 관심이 많은 편이다. 취미로 사진 촬영도 제법 한다는 모양. 그래서 그런지 소니 렌즈 교환식 카메라 광고를 맡고 있기도 하다. 2009년 호우 시절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국 29만 1,143명으로 흥행 참패를 한다. 2010년 거무강호는 전국 31만 8,157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2010년에서 2011년 오랜만에 TV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으로 복귀했다. 아이리스 스핀오프격 드라마로 큰 화제를 모으며 첫방 22.8%로 좋은 스타트로 시작했다. 그러나 방영이 되면 될수록 시청률이 급락하였고 마지막 회에는 10%대의 시청률을 보여주면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였다. 2012년 스크린 대신 JTBC 창립 작품 빠담빠담을 통해 브라운관으로 복귀했다. 상대 배우는 한지민. 전과자의 애아빠인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하면서 정우성의 연기가 진보되었음을 보여주었다. 2013년작 설경구, 한효주와 함께한 감시자들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고
감시자들이 흥행하면서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2014년에 이범수, 안성기와 함께한 신의 한 수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줬으며 흥행도 성공했다. 이후 소규모 영화에 얼굴을 비치다가 2016년에 비트와 무사의 감독인 김성수 감독의 신작 아수라에 출연하지만 영화의 평가가 호불호가 매우 심한지라 TV 예능의 주연진 모두가 나와서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흥행에는 실패했다. 아수라는 추후 2차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하였다. 2017년에는 한재림 감독의 더킹과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에 출연했다. 강철비와 더킹은 좋은 평가와 함께 흥행에도 성공했다. 2018년 김지훈 감독의 일랑에 출연하였으나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혹평과 함께 흥행에 실패했다. 2019년 이한 감독의 증인으로 정우성의 연기가 진보되었음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손익분기점을 넉넉히 넘겼으며 이 영화로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과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2020년 초에는 강철비 2가 개봉하였고 최종 178만 관객으로 마감하였다. 같은 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출연하였으나 개봉 시기에 갑작스럽게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악재가 겹쳤다. 2021년 나라라 개천용의 주연으로 출연하는 소속사의 한 배우가 드라마 촬영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고를 치고 말아 이를 메꾸기 위해 대체 배우로 투입되어 의도치 않게 브라운관에 복귀했다. 2022년 8월 청담부부라 불리는 이정재와 함께 헌트의 주연으로 출연했고 연기에 대한 평가는 호평이 줄을 이루고 있다. 영화에 대한 평가도 좋고 흥행도 제법 하고 있어 필모그래피 상위권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헌트가 제75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받으면서 이정재와 함께 칸 레드카펫을 밟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2023년 말에는 서울의 봄이 개봉하였고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 순조롭게 손익분기점 돌파는 물론 정우성 필모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흥행을 하였다. 정우성 본인도 헌트에 이어 본인에게 맞는 캐릭터를 맡았다는 평과 동시에 연기력도 호평을 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2023년에서 말 2024년 초엔 사랑한다고 말해줘를 통해 드라마에도 복귀했는데 시청률이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청각장애인 연기에서 호평받고 드라마도 최근에 보기 어려운 진중하고 잔잔한 매력을 가져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다. 연기력 굵직한 커리어와 모두가 인정하는 외모에 비해 연기력은 다소 기복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데뷔 이래로 분위기와 비주얼을 주무기로 특히 미남 배우치고는 이례적으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표정 연기나 눈빛은 좋은 편이며 빠담빠담에서부터 연기가 안정화가 되었다는 평이 있다. 대체로 좋은 평을 받는 연기는 당당하지만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궁지에 몰린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다. 워낙 정의롭게 생긴 외모와 선한 이미지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런 배역을 맡았을 때 호평받는다. 반대로 정우성 본인이 주도하고 타인을 이용하는 배역, 특히 악역을 연기했을 경우는 좋은 평을 못 받았다. 다만 감시자들에서는 메인 빌런, 최종 보스의 악역 연기가 흥행을 떠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수라에서도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은 편이다. 물론 주도하는 배역이어도 목적이 선하거나 악인을 처벌한다는 등의 정의관이 뚜렷한 인물이면 괜찮은 평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헌트, 신의 한 수, 서울의 봄 등이 있는데 즉 철저하게 악역과 상성이 나쁜 배우다.
다만 어중간하게 악인이거나 선했는데 타락한 인물이면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다. 어중간하게 악해서 이용당하는 아수라, 궁지에 몰려서 타락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대표적인 예시. 물론 두 작품은 완전한 악역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정우성 연기의 단점과 비판은 거의 대부분 발성과 발음에서 나온다. 목소리는 유니크하고 중후하지만 정작 발성이 애매해서 더 역효과가 난다. 표현, 눈빛, 표정, 포스처, 억양 전부 준수함에도 어색함이 보이는 건 이런 이유. 1999년작 러브 개봉 당시 영화평론가 김영진으로부터 정우성이 일상적이고 디테일한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며 칭찬을 받은 적이 있으나 고소영과 더불어 CF처럼 팬시 느낌 연기한다는 반대평도 있었다. 2001년작 무사에서는 타고난 운동신경과 길쭉길쭉한 신체 덕분에 연기 자체는 괜찮았다. 다만 몇몇 대사는 할 때 특유의 발성 때문에 깨는 느낌을 준다는 평도 있었다. 2003년작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 작품인 똥개에서는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좋은 연기평도 받았지만 여전히 불호를 보이는 의견도 있었다. 아수라에서 연기는 표정은 다 괜찮았는데 욕설 대사 발음이 부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아수라에서의 연기는 꽤 잘한 것이다. 일부 평론가들도 아수라가 정우성의 역대 최고 연기라고 할 정도. 가장 정우성과 오래 함께한 감독의 작품답게 정우성이란 배우를 가장 잘 활용하고 이미지도 적절히 활용했다는 평. 부산 영화평론가협회상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다. 강철비에서는 이 영화의 장점 중 하나로 뽑을 정도로 정우성의 연기력에 대해 호평들이 많았다. 다만 영화 초반 북한에서의 대사를 못 알아들은 사람도 많았다는 반응이 있었다. 증인에서 역시 대체적으로 좋은 평을 받았다. 그간 맡은 많은 역할이 비일상적이고 힘을 줘야 되는 연기를 했다면 이번은 오랜만에 힘을 빼고 일상적이게 변호사라는 지식인 연기를 한 것이 작품의 분위기와 꽤 잘 어우러졌다. 정우성은 이 작품으로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 과거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며 정우성 본인에게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는 욕설 대사도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그동안 지적받던 발음 문제도 전보다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도연 같은 어마무시한 배우들 사이에서도 괜찮은 연기를 보여주며 제 몫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우성이 얼마나 연기력이 발전했는지 보여주었다. 특히 전도연과 같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괜찮은 앙상블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도 빠담빠담 아수라와 마찬가지로 궁지에 몰려 이용당하는 호구 역할이다. 그래도 특유의 발성 때문에 여전히 그의 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즉 표정이나 얼굴의 연기력은 나쁘진 않으나 상술된 발성 문제와 발음 문제, 좁은 연기 폭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증인처럼 좋은 작품으로 연기를 소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기대를 선사하고 있다. 이정재와 함께한 헌트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특전사 군인 출신 안기부 간부 역할을 인상 깊게 선보였다. 이정재와의 공동 주연이라 자칫 비교될 수 있었지만 이정재의 시나리오를 삼고초려하면서까지 출연을 고민했다 보니 폭발하는 분노. 연기와 세수를 하며 고뇌하는 모습 등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쓴 모습에 공동 주연으로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김성수 감독과 함께한 서울의 봄에서는 이태신 수경사령관 역할을 맡아 호연을 보여줬다. 특히 이전에 장태환 사령관 역을 맡아 화제가 됐던 김기현.
성우의 장포스와 비견될 정도로 캐릭터를 잘 살려내 전두환을 연기한 황정민과 함께 영화 전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우성은 굉장한 스타성과 인지도를 가진 배우지만 그에 비해서 흥행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다. 망작들이 중간에 꽤나 섞여 있기 때문에 작품을 고르는 선구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물론 이에 대해 충무로를 이끄는 거장 감독들의 작품에 출연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우성의 경우는 앞선 대표적 거장들과 함께 작품을 한 적은 없지만 김성수, 곽경택, 허진호, 김지훈, 한재림, 양우석 등 충무로에서 인정받는 감독들과 작업한 경력들도 있고 꽤 괜찮은 필모를 가지고 있다. 당장 위에 언급된 감독들과 작업한 작품들의 평가는 일랑을 제외한다면 좋은 편이다. 따라서 작품을 보는 안목의 문제보다는 다작 여부에 따른 결과에 가깝다. 이순재 같은 원로 배우들이 항상 말하는 점이지만 가려받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업계에서 불러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을 정도로 다작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정우성은 원빈, 장동건, 조인성, 송승헌과 다르게 미남 스타 배우들 중에서도 상당히 다작을 하는 편에 속하며 못해도 최소 1년에 한 작품에는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다. 즉 가려받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정우성이라는 이름이 연예계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에 비해 작품의 흥행 성적 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나 정우성이 흥행력에서 덜 돋보이는 이유는 흥행을 덜 의식한 저예산 영화나 멀티캐스팅보다는 정우성 본인의 리딩롤이나 투톱 주연 위주로 필모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1000만 관객을 돌파했거나 300만 이상의 흥행을 한 영화는 대부분이 멀티캐스팅 영화다. 종합하면 리딩롤이나 투톱 위주로 출연한 것을 감안하면 흥행 성적은 괜찮은 편이다. 특히 리딩롤 영화는 출연료로 인해 제작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적은 대신 오로지 주인공 배우 한 명의 티켓 파워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신의 한 수 같은 작품처럼 원톱으로 300만 정도의 관객을 동원하는 것과 투톱으로 기본 200만 이상을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정우성도 어느 정도 티켓 파워가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2023년 황정민과 공동 주연인 영화 서울의 봄이 좋은 평가와 더불어 1000만 관객을 돌파해 본인의 기존 최다 관객 동원인 놈놈놈의 668만 명을 넘어섰고 데뷔 30년 만에 첫 1000만 영화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치 성향.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정확히는 진보 민족주의 포지션으로 과거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공개석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한창 시끄러웠던 2016년 11월 20일 아수라 단관 무대 인사에선 영화 내 대사인 박성배 밖으로 나와를 바꿔서 박근혜 앞으로 나와 라고 외치기도 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던 2017년 12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 철학을 피력하기도 하는 등 박근혜 탄핵의 시기에 사회적 의식을 많이 표출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세월호 다큐 영화인 그날 바다의 나레이션을 맡았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우성은 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압력이 들어오는 분위기가 되었고 정치가 일상에서 멀어져 버렸다. 국민이 나라의 부조리에 대해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와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난민 이슈가 있을 때 출연하기도 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나와서 자신의 정치 성향, 언론관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작진이 애초에 진행자로 정우성을 섭외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뉴스타파 후원을 비롯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정치 매체와의 인터뷰, 청춘 콘서트 등에 무보수로 참석했고 자신의 사상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아 우리 국민들이 친일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2014년에 유엔 난민기구 명예사절로 위촉되면서 2014년 네팔을 시작으로 남수단 2015, 레바논 2016, 이라크 2017에 이어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에 있는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하고 매년 5천만 원의 후원금도 난민기구에 내고 있다. 그러던 중 2018년 6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주 난민 사태 신청자 관련 유엔 난민기구의 입장을 공유하며 난민과 함께 해달라. 이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달라고 적었으며 정우성은 또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이라며 전 세계에서 6,85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이 중 120만 명은 2017년 한 해 동안 집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예멘 난민 문제 필요하다면 목소리 낼 것. 정우성은 난민 유입 시 예상되는 반발 또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존중해야 한다고 인터뷰하였다. 다만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는 무조건 싫어, 내가 뭔데 감히 말을 짓거리냐는 격양된 표현을 하는 사람 또한 존재하며 현재의 논의가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나눠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난민법과 난민협약, 난민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면서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봐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예멘을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에서 제외하고 출도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불안감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터뷰하였다. 덧붙여 정우성은 자국민의 인권과 난민의 인권을 저울질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인격체인 이상 결코 옳지 못하며 도리어 현재 한국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책임과 여유를 발휘할 줄 아는 나라임을 알린다면 이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해당 글과 인터뷰는 몇몇 누리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누리꾼들은 난민촌에 후원금을 주고 봉사를 가는 것과 난민 유입과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다. 정우성의 주장에 따라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피해를 받는 것은 정우성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일반 국민들이며 정우성은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을 하거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3세계에 변질된 이슬람 문화의 경우 명예살인이나 여성의 극도로 낮은 인권 등과 같이 현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들이 많으면 자유민주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가치와 잘 융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한창 이슈가 되던 유럽 난민 사태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 여러 나라들은 난민 문제로 인해 사회적, 외교적 갈등이 여태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악화되어 이제는 반난민 성향의 정치권력이 반사 이득을 얻어 득세하는 시점까지 왔다. 심지어 난민 수용 여부가 정우성이 언급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기준으로 작동한 사례는 적어도 대한민국 대상으로는 전무하다. 2024년 7월에 유엔 난민기구 홍보대사에서 물러났다.
무릎 학도사에서 데뷔 초창기부터 상대 역을 맡아왔던 고소영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걸 비치기도 했다. 고소영과 사귀는 줄 알고 있었던 정우성의 어머니가 장동건과 고소영이 결혼할 때 매우 아쉬움을 비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윤종신이 자신을 닮았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자 헛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잇지 않았고, 이에 강호동이 윤종신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해달라고 주문하자 부탁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였다. 웃으면서 말하긴 했지만 진짜로 많이 싫어한 것 같다. 태양은 없다에서 만난 이정재와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절친이며 같이 패션 사업도 하고 CF에도 출연하고 술도 마시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사이. 재밌는 건 둘은 그렇게 친한데도 아직까지 말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우성은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라 존중 차원에서 존댓말을 쓴다고 한다. 이정재도 어색하지 않고 편하다고 이야기했다. 존댓말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버릇이 생겨 싸울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는 불명이지만 2021년 10월 25일 구글에 등록된 정우성의 프로필에 이정재가 정우성의 배우자로 기재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구글이 위키백과 정보를 잘못 인용하면서 발생된 오류로 추정되며 현재는 수정되어 프로필에서 배우자 항목 자체가 삭제된 상태라고 한다. 대중들에게 유쾌하고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를 잡게 하고 있다. 정우성은 연관 검색어로 정우성 실물이라는 검색어가 뜰 정도로 실물을 봐야 그 진가가 보인다고들 한다. 후광이 비치는 극소수의 연예인으로 꼽히며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는 수식어도 있다. 특히나 정우성은 외모도 물론 엄청나게 잘생겼지만 큰 키와 떡 벌어진 상체, 길고 곧은 하체로 이루어진 몸에서 오는 아우라 때문에 실물이 정말 빛이 난다고. 우월한 외모뿐만 아니라 명랑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동료 연예인들의 평가가 매우 좋다. 정우성 때문에 데뷔한 연예인이 차고 넘친다. 정우성을 보고 꿈을 키운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한효주가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 인터뷰할 때 정우성을 보자마자 우와 연예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가인 또한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정우성을 본 적이 있는데 그저 멍하니 정우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찍혔을 정도이며 심지어 바로 옆에 남편인 연정훈과 함께 있는 상태였다. 정우성 본인도 다른 연예인들이 정우성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연예인을 꿈꾸며 연예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서 알고 있다. 정우성은 그에 대해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됐으면 나한테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장난식으로 코멘트한 적이 있다. 데뷔 초에는 잘생겼다는 칭찬에 어우 부끄럽습니다 하며 겸손을 떨었지만 현재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터뷰나 행사 등에서 나는 잘생겼다라는 말을 망설임 없이 하며 당당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유쾌함을 선사. 무한도전에서는 예, 잘생겼죠. 라고 대답하며 즐긴다고 했다. 사석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익살스럽게 잘생김을 자랑하는 캐릭터를 만들려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고 말하거나 본인은 잘생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미남 연예인들은 많지만 이들과 달리 정우성은 스스로 잘생겼다고 자처하는 몇 안 되는 미남 연예인 중 잘생김을 뽐내는 이미지가 대중에게 제대로 박힌 유일무이한 사례다. 이 문서 전체에 걸쳐 쓰였듯 그 잘생김과 아우라에 대한 절대적인 찬사가 있고 20년 넘게 탑스타의 위치에 있던 위상이 있기에 대중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게다가 이런 면모가 오히려 정우성의 신비주의를 적절하게 줄이고 대중들에게 유쾌하고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를 잡게 하고 있다.